만약에 본인을 태워서 가라고 해서 늦어진 것이 있다면 의료법이나 어느 규정 위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. 오늘도 여야의 두 분 모시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하겠습니다.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김영우 전 의원을 대신해서 오늘은 특별히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을 모셨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시죠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이제 신성범 전 의원님께서는 국회 방송이 그 전에 좀 출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? 어떻습니까? 기억이 거의 없네요. 현역 때는 현역 의원 때 출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한두 번 나왔나 안 나왔나? 기억이 두 좀. 분이 같은 신씨신데 다른 방송에서 합을 맞추신 적은 있으신가요? 그렇죠, 자주 봬요. 네, 자주 봅니다. 네, 오늘도 멋진 토론, 뜨거운 토론 부탁드립니다. 예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첫 번째 질문이 그 어제 오늘 가장 그 좀 뜨거운 이슈로 부각을 한 그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부터 이제 짚어볼 텐데요. 닥터카가 이제 신 의원 부부를 이제 마포에서 태워서 가느라고 참사 현장에 이제 늦게 도착했다. 이게 이제 지적의 핵심인데 신 의원이 참사 당일에 직접 또 병원 측에 연락해서 닥터카를 불렀다.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졌는데 확인이 됐고 앞으로 이 논란이 계속 더 커질 것인지 이 사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아니,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난 현장으로 달려간 의사 출신 국회의원 하면은 얼마나 멋져 보여요. 심지어는 뭐 KTX 안에서 왜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그런 의원도 있었으니까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좀 이상하다 되니까 약간 어떻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쏘갔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이분도 보니까 신현영 의원도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듣고 바로 현장에 뭐 택시를 타고 출동한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밤 12시 51분 새벽에 자기가 근무했던 병원에 있는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것을 타고 마포에서 타고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네. 그 앰뷸런스라는 게 결국은 일산 쪽에 있는 병원일 테니까 강변북로에서 바로 신용산으로 빠지면 빨리 갔을 텐데 이 차가 와가지고 마포에 있는 신의원 집에 들러서 신의원 태우고 남편 같이 태워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 20, 30분 늦었다는 것. 늦은 것도 문제지만 그 외의 행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? 홍보용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. 그러니까 도착한 게 아마 새벽 1시 45분 나요. 1시 45분. 그러면 우리 아는 대로 밤 10시 30 몇 분에 사고가 났다면 이때쯤 다 현장은 정리가 됐을 테고 마수라는 뒤는 좀 남아있겠네. 그러면 뭘 했을까? 그런데 이분이 신영이는 아침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면은 긴박했던 현장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. 사진에 그 6장인가 올렸는데 보면 굉장히 막 현장에 몰두하면서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15분 만에 갔다고 하니 뭐냐 이거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거죠. 알겠습니다. 네.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더군다나 이분이 신 의원이 가정의학과고요. 그리고 신 의원을 비례 1번으로 민주당에서 21대를 할 때 영입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네. 그 당시 코로나가 점점점 커지는 순간에 의사로서 우리가 상징성을 가져보자는 민주당의 어떤 큰 그 그림, 네. 기획 속에서 된 분이거든요. 그리고 아까 금방 얘기했던 그 기차 속에서 심폐소생술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예, 같은 분입니다.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. 뭐 좋았어요.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가정의학과 출신 의사가 그렇게 둘러둘러 갔다는 것은 뭐 변명의 여지도 없고요. 잘했다고 우리가 여기서 뭐 옹호해주고 쉴드 쳐주고 그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. 이건 잘못했어요. 본인도 잘못했으니까 바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. 다만 이제 상황이나 그 시간으로 봤을 때
중대하고 긴급한 순간은 지나간 거예요. 10시 좀 넘어서부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닥터카를 불러서 가는 시점에서는 상황은 종료되는 시점이었다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짐작이 가고요.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가서 수습해야 될 일들은 없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SNS용 사진을 찍었다는 부분은 이게 의사이면서도 정치인스러운, 나쁜 의미에 있어서 정치인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질책거리를 만들어 놓은 건 맞습니다.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너 잘 걸렸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건 그게 또 맞는가 싶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본인이 사과하고 국조위원까지 사퇴를 한 마당에서 사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네네. 네,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신현영 의원은 국조특위위원회 사퇴를 했는데요.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신현희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요. 하여튼 지금 잘 걸렸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길에 의원직까지 내려놔라 뭐 이러는데요. 까딱하면 지금 의원직 내려놓으라는 게 여야가 다 지금 뭐 똑같이 너 잘 걸렸다 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의원직 얘기가 나오는데요. 네. 저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고요. 본인이 깊이 사죄하는 것을 여당도 또 국민 여러분도 받아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. 저는 이 정도에서 그만두는 것이, 그리고 본인이 또 100배 사죄하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좀 여기서 접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아니 근데 뭐 우리 신경민 전 의원께서 이제 접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보면 좀 뭐랄까 석연치 않음을 떠나서 좀 뭐 어떻게 판단했을까 하는 의아함이 드는 대목이 치과 의사의 남편하고 꼭 같이 가고 치과 의사 남편이 또 사진을 찍어주고 하는 일련의 행동, 그 시간대 새벽 한 2시 가까이 되는 시점까지 뭘 했을까? 그 행동에 대한 게 그것서 구조 활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용 사진, SNS용 사진이 필요했기에 앰뷸런스를 불러서 닥터카를 타고 간 거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또 끝나고 나서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 차를 타고 떠났다 그래요. 또 그거는 또 무슨 의미인지.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또 신현영 의원 저도 옆자리에 있었는데 이 일 있고 나서 방송국에 출연도 했어요. 현장에 가서 어떻게 자기가 그 구활동에 열심히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런 대목은 상당히 좀 납득하기 힘들다. 물론 저도 이것 때문에 뭐 당장 뭐 신현영 의원 의원직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뭐 저는 그까지는 저도 과하다는 생각이 있어요. 네.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들 다 거의 다 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문제겠던데 다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충분한 뭐라 그럴까 성명 내지 이런 부분은 있는 게 좋겠다. 자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입장인데요. 이 사안이 이제 어느 선까지 갈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저열한 정치 공세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그 국힘이 과연 이런 의혹 제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. 민주당이 이런 그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표현하기에는 신인영 의원의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. 다만 우리 신인영 의원이 잘못했다. 하지만 의원직 사퇴할 정도까지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하는 게 아마 야당다운 모습 아니었을까 생각해요. 그렇게 저 역시도 이걸 뭐 의원직 사퇴까지 가져가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실수한 거죠. 근데 실수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본인이 설명을 하고 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해주지 않는 게 낫지. 다시 여당을 향해서 다시 역공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치공세적 요소가 있는 거죠. 네.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건 맞습니다.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잘한 게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분명히 사과하고 이런 것을 잘못했다라고 반성하고요. 그리고 본인이 국조특위를 바로 즉각적으로 그만뒀으니까 저는 이걸로 일단은 책임 부분은
완결을 하고 본인의 진지한 사과 그리고 지금 그 사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가 잘못되고 해서 지금 여러 건이 드러났으니까 그 여러 건의 각각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죠. 네네. 그렇게 해서 이건 좀 마무리를 하고 국조특위에 좀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국민의힘은 유가족과의 만남 직후에 전격적으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. 유족들을 만나기 전에 결정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든다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. 유족과의 만남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듯하지만 최근 잇따른 그 여권발 2차 가해 논란과 함께 그 49제 불참에 대한 조치가 된 여론이 있는데 이 영향을 좀 줬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영향 줬죠. 저도 그 비디오를 봤는데요. 그 이재한 군의 아버지 네. 말씀은 정말 그 폐부를 꼭꼭 찌르더라고요. 다 맞는 말씀이고 이건 뭐 여당을 향해서 한 거지만은 야당도 경청을 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여당은 세월호가 절대로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뭐 분명한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고 또 이렇게 2차 가해를 당의 중진부터 시의원까지 하는 걸 보면 세월호가 되풀이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. 세월호 때 문제를 지금 그대로 정부 여당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. 49제 얘기가 나오는 것도 49제에 왜 안 갔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진지하고 진솔하고 솔직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.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. 그 유가족들이 그걸 위패하고 영정을 해가지고 조문서를 만들어 놨는데 조문서에 가서 유가족들과 손을 붙들고 어깨를 부여안고 울어줄 만한 정부 여당의 지도자가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. 이건 세월호보다 훨씬 지금 사후 대처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조합니다. 그래서 총리가 가서도 사실 문전박대로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이걸 반성을 하고요. 2차 가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고요. 2차 가해 하는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2차 가해를 하니까요. 이건 반드시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유가족들이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 거지. 이런 식으로 적당히 가면은 그렇게 정부 여당이 두려워하는 세월호의 재판이 되풀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경고합니다. 뭐 관련해서 뭐 정말 그 막말만큼은 정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 참사, 뭐 영업이라는 이런 표현도 그렇고요. 네. 그렇죠. 근데 이제 아까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게 유가족들을 만난 직후에 시간적으로 맞는데 그 만났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압력 때문에 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제가 보는 게 이제 오히려 그 전에 이미 참여로 방향이 정해져 있었어요. 어떤 거냐면은 국힘 쪽에 국민힘 쪽에 국조특위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문서로 낸 게 아니고 의장한테 낸 게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이런 의견을 모았다 전달했다는 의미예요. 주호영은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 네. 말은 자 오히려 타이밍을 본 거예요. 유가족을 만난 이후에 유가족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랄까 유가족들이 원하는 걸 털어주는 하나의 모양새처럼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국정조사에 임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현실에 맞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은 뭐 이제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1월 7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연장하느냐 마느냐 남아 있을 텐데 그 전에 적어도 2023년 1월 세 번 있는 거잖아요. 세 번의 청문회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. 청문회에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이어서 계속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연장론이 제기되겠지만 새로운 사실이 안 나온다면 연장해서 뭘 하느냐는 그런 소리도 일반 국민 여론사에 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에 그 민주당 상황을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자신의 SNS와 팬카페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는데요.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. 그 지지자 결집에 이제 호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깊은 겨울이 온다.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본인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착잡하겠어요. 그러니까 이 대사가 어떻게 보면 왜
뭐 드라마에 나오는 거잖아요. 겨울이 온다. 윈터 이즈 커밍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겨울을 잘 이겨내자. 우리 손잡고 붙잡고 따뜻한 체온으로 이겨내자. 내 주변에 다 뭉쳐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일 텐데 쉽게 그렇게 될까는 모르겠어요. 제가 민주당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나 그렇고 다 지지자들도 도대체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를 몰라서 전부 다 입을 닫고 있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뿐이지 뭔가가 조금씩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, 팩트가 확인되는 순간 이런 순간 오면은 굉장히 흔들릴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이는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봅니다. 네. 뭐 겨울은 벌써부터 왔죠. 가을부터 온 거나 마찬가지고요. 길고 깊은 겨울은 뭐 이미 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니까요. 근데 이건 뭐 이재명 대표가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다른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검찰의 행보에 달려 있죠. 결국은 팩트가 앞으로 어디까지 나오는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. 지금 아마 곧 있으면 소환 얘기가 나올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기소가 이제 갈라치기가 돼서 기소가 몇 건으로 될 것인지가 나올 텐데 기소의 내용 그러니까 팩트죠. 공소 사실이 뭐가 되고 공소 사실을 뒷받치는 증거가 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길고 깊은 겨울이 와서 그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인가는 결국은 팩트에 달려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의 방향이나 수사의 역량을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검찰이 엄청나게 뭘 막 스피디하게 뭘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 정도는 이미 증거나 뭐 공소를 하겠다는 기소를 하겠다는 뭐 이런 결심이 검찰이 쓴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는 가령 돈 문제랄지 뭐 이런 문제는 전혀 진행이 안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겨울이 아니고 재판이 길어집니다. 재판이 길고 긴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. 네. 네,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당내 비명계들은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. 특히 그 김종민 의원이 지금 날씨가 추운 게 문제가 아니다. 지금 그 리더십 걱정이 먼저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당내 좀 비명계 반응이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. 그게 그 얘기입니다. 팩트가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공소 사실이 문제인 거죠.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뭔지가 지금 확실치는 않잖아요. 그러나 단독 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일 하루에도 몇 건씩 나타나는 사실들을 보면 업무상 배임은 뭐 이미 입증이 된 것 같아요. 그건 뭐 여기 가면 사인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. 그리고 시장을 하면서 지사를 하면서 그 관련되는 서류에 다 사인을 한 것들은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. 다만 문제는 돈이 흘러갔느냐, 어디까지 흘러갔고 그 돈이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까지 갔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어디로 흘러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대목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지금 단독 기사를 통해서 전혀 나타난 게 없고요. 네.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건 검찰의 수사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를 지금 김종민 의원이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팩트에 달려 있지 이걸 누군가 나서서 운전대를 잡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. 네, 네네. 이 상황을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김종민 의원의 말이 크게 틀리진 않잖아요. 당내에서는 아마 비판을 많이 받을 겁니다.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당이 다 단일 대우로 지금 지켜줘야지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자라는 소리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런 상황을 앞에 놓고 검찰 직접 수사를 앞에 놓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냐? 플랜 B는 있는 거야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함직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 입장에서는 춥고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과 이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. 심지어는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거 아닙니까? 아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잘하는 건 없는데 왜 우리 당 지지율은 왜 안 올라가는 거지?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 의원들은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지극히 당연한 거다. 다만 이제 이런 흐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가 억누르고 있을 거다. 민주당 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입 밖에 내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는 민주당 내부 사정 같아요.
알겠습니다. 네.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강한 의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제 그 복당을 시켰는데요. 이게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당을 위해 벽돌 한 장이라도 놓겠다, 이런 이제 소감을 밝혔습니다. 거기에 이제 그 정동영 상임 고문도 이제 가세를 했습니다. 두 분의 복당 그리고 이제 가세는 호남 결집 그리고 이제 빅스피커 역할에 이제 기대를 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이재명 대표의 이게 그 만약에 전략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먹혀들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좀 효과가 있잖아요. 그래서 박지원, 정동영 민주당 내에서 갖고 있는 당 내에서 지지자층 사이에서 갖고 있는 권위와 이런 걸 인정되는 건 특히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는 어쨌건 정치적 기술이 뛰어난 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언변이 찬란하신 분 이렇게 소문 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도움이 되죠. 그런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냐? 당장은 이재명 대표와 박지원, 정동영의 이해관계에 일치하여 한 분은 복당하고 한 분은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지만 그 두 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내가 방어를 해주고 하지만 만에 잘못될 경우는 어떤 분은 뭐 비대위원장을 생각함지고 하고 어떤 분은 또 다음 총선에 다음은 출마를 생각하고 이런 나름의 계산이 깔려 있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건 아니겠어요? 네네. 그 두 사람 다 출마에 욕심이 있죠. 물론 박지원 전 원장은 뭐 나이가 많긴 하지만 바이든보다 더 건강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. 바이든하고 동갑이니까요. 근데 지금 바이든은 약간 좀 어떤 때는 휘청거리잖아요. 42년생 81살인가요? 네,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나이로 네. 이제 만 나이로는 아직은 80입니다. 네.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팩트, 공소 사실 그리고 검찰이 확보를 앞으로 할지 이미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죠. 박지원 전 원장의 스피커가 아무리 좋아도 또 정동영 스피커가 아무리 성능이 우수해도 그 팩트 앞에는 무력합니다. 그 얘기를 지금 김종민 의원이 자꾸 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이 문제인 거지 이거 뭐 스피커 좋은 거 갖다가 장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. 그 팩트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봄눈 녹듯이 다 녹아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장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팩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스피커의 성능이 좌지우지 될 거고요. 지금 공식 공보 조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뭐 확실합니다. 공식 공보 조직이 별로 대응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특히 이제 영입에 복당에 더 성과열을 더한 것은 분명히 있지만요. 결국은 이 스피커 뭐 100명이 장착을 해도 팩트 앞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검찰의 행보가 훨씬 더 중요하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,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장연대 가능성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지만 또다시 그 한동훈 장관에 이어서 장관 차출론도 떠오르고 있는데요. 권영세 통일부 장관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 두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자, 그럼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 가능성이 있을까요?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제가 왜 장관 차출 또 나오느냐. 지금 멤버들, 지금 나오는 이른바 당권 주자들을 갖고는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 힘들다는 나름의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안철수, 유승민, 안철수, 나경원을 제외한다면 왜? 그 세 명은 앞에 두 명은 정치적인 이유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자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줄 것이라는 나름의 윤심이 안 갈 것이라는 판단에 세 명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나오는 인물군 갖고는 힘들다. 그러니 장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. 특히 원희룡 장관이 꼽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다만 이 우리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완료된 게 이제 한 달이 11월 1일에 이주호 장관 교육 장관이 이제 겨우 임명됨으로써 내각이 완성된 게 한 달 좀 넘었다니까요. 여기서 다시 한번 주축인 예를 들어서 장관을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을 차출하여 당에 보낸다. 저는 쉽지 않을 결정이라고 봐요. 물론 마지막까지 안 되면 그 가능성은 특히
원희룡 장관의 경우는 저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봐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뭐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이제 그 의사가 없는 걸로 이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, 원희룡 의원이 지금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큰일 나죠. 생각이 있더라도 나중에 네, 밝혀야 되는 그렇죠. 겁니다. 지금이야 원장관은 뭐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원장관이 얘기하는 반응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. 근데 지금 유승민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게 윤심으로 읽혀져 있고요.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게 나경원 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윤심이 말은 안 하지만 마뜩찬화한다는 것은 온 세상이 또 다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러면 누구냐? 그럼 이제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자출론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자출론을 띄웠더니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.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누구냐?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분, 권영세, 원희룡 두 분이 나오는데 원희룡 의원은 저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. 근데 권영세 의원은 지금 현재 약간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게 권영세 의원이 나오면은 지역구가 용산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와 이태원하고 맞물려 있는 이태원하고 지금 현재는 사람들은 잘 얘기를 안 하죠. 그렇지만 박희영 구청장이 지금 영장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집행이 되고 혹시 영장이 발부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국정조사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국조가 1월 7일까지지만 뭐 1월 7일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. 아무래도 뭐 1월 달 내내 내지는 2월 초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면 박희영 구청장의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한 권영세 장관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권 장관은 아마 본인이 고사할 겁니다. 추천했다고 하죠. 네, 그 저기 공천의 네. 그 공천의 주역이 권 장관이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은 원희룡 장관이 그나마 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카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그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.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,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부터 여야의 뜨거운 이슈까지 함께 관련 사안을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